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폭행을 당하고 할머니를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었는데 할머니는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8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하늘이 보호하사 사건 반장 끝나고 딱 밤 9시가 되면 슈퍼문이 뜬답니다. 사건 반장 보시고 슈퍼문 보세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보 사건이었죠.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 서정남이 현지 유치장에서 유튜브 방송 저렇게 하면서 온갖 폼을 잡던 그 황당했던 사건 말이죠. 세상에 태국에서도 사반을 받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유치장 이 라방을 눈 감아준 이민청 직원들 사반 딱 보고 나서 야, 다 잡아들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국제적으로도 증명된 사반의 힘.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속 시원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신 신재수님, 서울 5호선에서 김은배 오빠 봤어요. 실물 더 멋져 하신 이정구님, 충남 아산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황이란 씨의 생일입니다. 행복하시라고 전해주세요 하신 이민채님, 자, 지난주 강릉 장현저 수지에서 찍은 구름 사진인데 악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하신 김혜영님. 자, 오늘 오전 11시 부산 서면입니다. 저 아저씨 영화 끝날 때까지 저러고 있어요. 족 내려 하신 김경희님. 자, 상하이 출장 중입니다. 중국 SNS에서 요즘 국군의 날 영상으로 짜깁기한 한국 전쟁 임박 뭐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더라고요 하신 임창교님. 자,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제주 에코랜드 오리배 선착장에서 우리의 무선 이어폰 가져간 놈 빨리 내놔 하신 류미라님. 자, 초딩 서하양 그리고 박수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시로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작가 한강 오늘 첫 행보입니다. 자, 사건 반장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쳤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첫 공식 행사 바로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이었습니다. 보시죠.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하려고 애써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있다 이거야 이제. 네, 한강 작가는 오늘 오후 제18회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에 올해의 수상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요, 지난 일주일은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책 속에서 독자들과 만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신작은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그리고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작별에 이어서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은요, 오늘 12월 10일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12월 10일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제시 가해자 처음 봤답니다. 자, 어젯밤 가수 제시 10시쯤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뭐 이런 그다지 좋은 평가는 못 받았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신 거예요? 저희가 다시 또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건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원래 제시가 저녁 8시쯤에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10시에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사건반장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다. 예. 네, 그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강남 경찰서에 10시쯤 출석을 했고요. 출석하는 과정에서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 하지만 때린 사람 빨리 찾아서 빨리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는 또 새로운 CCTV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CCTV에 따르면 제시 일행하고 함께 있었고 그 가해자가 그리고 폭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같이 움직이는 거로 보인다라면서 그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제시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 새벽 4시 30분쯤 정도에 끝나서 귀가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뭐 범인 은닉 혐의 뭐 이런 거 적용 가능할까요? 일단 폭행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뭐 의도했거나 본인이 지시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폭행 때리는 거는 책임을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범인 은닉죄 부분, 범인을 좀 도피시키고 감추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걸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금 경찰은 강하게 좀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강제 수사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사건은 사실은 CCTV에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사실. 그렇죠. 크게 더 뭐 불러서 뭐 6시간씩 뭐 이상 조사하기에는 사실 그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여기 범인 은닉죄 같은 거 예컨대 휴대전화에 전화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연락처가 있는지 등등 이거를 경찰이 볼 것 같으니까 범인 은닉죄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그 가해 의심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 방송 이후에 주변인들과 SNS 팔로우를 다 끊었더라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말이죠. 방송 끝나자마자 아무래도 잠수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손을 꼭 붙잡고 사랑을 속삭이는 남녀 커플. 자, 남친이 여친 얼굴 감싸고 쭉 뽀뽀. 자,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스톱. 주차된 차 유리를 주먹으로 쾅. 뭐야 이거 왜 이래? 지나가던 행인들도 다 쳐다보고 어머 오빠 왜 이래? 다혜야, 인간 박지훈이 네가 막 억수로 좋다. 뽀뽀 한번 더 하자. 인지 뭔지는 몰라도 괜히 막 옥신각신해요. 잘 뽀뽀하다가 교수님. 저 좋은 뽀뽀를 하면서 그냥 하던 거 계속하지 왜 남의 차를 부숩니까? 지금 이제 이 제보 사건인데요. 제보 사건 치고는 꽤 오래된 겁니다. 이제 이번에 아마 이 제보를 하신 분이 최근에 저희 그 사건 반장을 챙겨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작년 3월에 마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그 제보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제보를 하셨다 그럽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아침에 자기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를 해놨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그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저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둘이가 이렇게 애정 행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량 유리창을 갖다가 깨버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커플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0만 원 들여서 유리창을 뭐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뭐 얼굴 공개했으면 잡았겠죠. 아직 얼굴은 공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 남성은 야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치고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헐크 흉내를 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에게 뭔가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쯤 저 두 사람은 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렇게 폭력을 사용을 하면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예. 일단 뭐 그 저희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혹시 입냄새 때문에 저런 게 아니냐? 그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히 화가 난 거는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가 난 건지 어쨌든 간에 화가 나서 뭔가 화난 걸 보여주는 건데 아마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분위기 좋아요. 아니면 여성이 다른 얘기를 뽀뽀를 했어요. 합니다.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시나리오상은 있지만 글쎄요. 여성이 다른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더 드네요. 네, 황당합니다. 예, 저 헤어지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징글징글 또 왔니? 자,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무인 점포입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물건을 고르는 저 남자. 자, 골라가지고요. 어디다, 역시나 인마이 포켓. 그러더니 옆으로 또 이동을 해서 모자를 고쳐 쓰고, 옆매대에서 물건을 그냥 쓱쓱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그냥 또 역시 쓱쓱 넣죠. 아주 그냥, 자, 그러고 나서 냉장고로 가서 이번에는 음료수를 고르는데요. 자, 다 골랐어. 계산대로 가. 계산을 하는 건가요? 예, 그냥 휙 하더니. 자, 얼마나 우겨 넣었는지 앞주머니가 터질 듯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음료수는 다음에 가져가야지. 갖다 놓고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제목이 징글징글 또 왔니라고 했던 거 보면 한 3번 정도 왔던 겁니까? 아니요, 30번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인데요. 이 남성이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30번이 넘게 절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다른 손님 일 때문에 CCTV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이런 절도 행각을 알게 됐는데요. 이 제보자 지인이 상습일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날 비슷한 시간대에 CCTV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매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돼서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올 때마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훔쳤다고 하고요. 최소 7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게 앞에서 새벽 잠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복까지? 예, 차 얼굴 공개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간 겁니다. 직원하고 같이 4일날, 10월 4일날 첫날은 실패라고요. 10월 5일날 유사한 남성을 발견하고 잡았다고 하나요? 얘기를 걸어보면서 혹시 무인점 아이스크림 하니까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해요. 아마 인상착의가 너무 똑같고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경찰에 이제 인계를 했었는데 다만 경찰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이 벌금을 못 내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절도가 여기 말고도 많이 하니까 징역형 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무인점이고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절도해버리면 사실은 허탈하고 절도를 하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복한 거라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공개하면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냥 훔치는 즉시 그냥 잡히는 거거든요. 훔치는 즉시 그냥 사건 반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예비 시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인 예비 신부입니다.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견례도 마쳤고 식장도 잡았고 이제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창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 남자친구가 다른 일로 너무 바빠 보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별일 아니라고만 하고 하지만 제가 집요하게 물어본 끝에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다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해서 따져 물었더니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대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심란하셨던 모양이에요. 예비 시아버지가 제대로 면사포도 못 씌워줬는데 라며 미안해하셨고 예비 시어머니도 번듯하게 결혼식 올릴 저를 부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저 없이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나도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는 게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기왕이면 아들보다도 먼저 제대로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희 결혼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나름 제가 신경 안 쓰도록 몰래 혼자서 바빴던 거죠. 아들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아가, 다혜야, 물론 너가 조금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한 건 아니다만 60평생이 되도록 웨딩드레스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여자의 서름
내가 그걸 알기다니. 더군다나 자식 결혼을 앞두고 네 시아버지랑 제대로 식을 올려놔야 니들 결혼식에 올 하객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다. 이건 네가 좀 이해 좀 하렴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희 결혼이 코앞인데 지효 씨 지금 두 분 웨딩 이벤트 준비로 정작 자기 결혼식 준비를 저한테 다 떠넘기고 있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세요. 좋습니다. 하세요. 대신 아드님은 저한테 주세요.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싫으시면 저희 식 끝나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X. 자, 박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저런 부모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결혼식이 상당히 급하고 뭐 갑작스럽게 해야 돼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말했던 거고 뭐 한다고 하면 이 아들 결혼식 끝나고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끼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잔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동생하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다 같이 이렇게 그 시간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정해진 거 다 처리하고 다음에 하는 게 그 가족의 어떤 당연한 그 잔치의 순서인데 부모님이 맞는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부모라면 이러면 안 되죠. 양 변호사님. 가끔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들이 이제 아들 결혼시키는 때에도 마치 이제 내 아들 뺏기는 것 같다는 그런 심경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그게 좀 이상하게 왜곡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하길래 사실 저 시어머님이 결혼을 하실 그때 실제로 결혼식 하실 무렵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웨딩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식장 가서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 찍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셨을 텐데 도대체 뭘 하길래 아들이 바쁠 지경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하나 꼭 알아보셔야 될 거는 좀 많이 늦긴 했지만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은 이른바 마마보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상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야, 교수님 뭐라고 또 반론을 펴시겠습니까? 저도 뭐 저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과연 꼭 이 시점에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거기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보니까 저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시어머니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좀 한이 맺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을 자기 며느리한테 이렇게 불쑥 얘기하기는 참 이게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마 이건 저 생각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아들 갖다 결혼시키는데 그래도 당신 말이지 나하고 당신하고 정식 결혼식은 뭐 하고 한번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좀 배려를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상호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며느리라고 하는 분이 이걸 갖다가 꼭 못하게 하고 자기가 먼저 하고 난 뒤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인간관계는 한번 만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같이 가족으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계셨어요. 그럼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간단하게 하시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백다희 아나운서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저라면 흔쾌히 좋다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오를 들었고 그리고 두 분이 먼저 하셔야 남은 기간에 남자친구가 그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좀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결혼식을 축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연자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부정정님, 아들 결혼부터 하고 해야죠 라고 하셨고요. 이초코님, 시어머니 마음 이해 갑니다. 서운할 것까지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반고양이님은 자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다은님 보고 계시죠? 며칠 전 아침 일찍 부산 시민공원에 산책을 나가셨다고요. 사건 반장에서만 보던 그 장면을 목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죠.
자, 저기 숲속에서 힘차게 스윙하고 있는 저 아저씨, 박지훈 변호사님 평가를 해주셔야겠죠? 자, 스윙을 좀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스윙이 약합니다. 저럴 바야 그냥 스크린 실내 가서 시원하게 치십시오. 시원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럴 바에 뭐 합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죠. 어설픈 실력으로 공공장소에서 저러지 말아주세요. 예. 혐의 인정하시나요? 범행 왜 하셨나요? 어머니가 맞았다는 말에 격분하신 거 맞으신가요? 평소에 아버지와 자주 다투시나요?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이 경찰차에 올라탄 이 남성.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이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증인석에서 남성을 지켜보던 가족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좀 전해주시죠. 일단 이 사건 지난 8월 6일에 일어났고요.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2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해쳤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아들로 올라와 있었고 실제로는 손자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날 이 손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할아버지를 공격해서 해친 사건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할머니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몸을 다친 할아버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범행 장소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틀 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아들인 줄 알았는데 손자였다. 할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자, 엊그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일한 목격자인 할머니가 출석했습니다. 자, 할머니는 내 남편을 죽인 손자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순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네, 황 씨의 첫 재판은 지난 15일에 열렸는데요. 이 황 씨 변호인 측은 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황 씨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사실상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할머니는 증인석에 앉아서 재판부를 향해서 눈물의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면서 왜 그랬는지 꼭 귀신에 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하냐고 물었는데요. 할머니는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눈물 섞인 호소에 듣고 있던 황 씨도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죽인 손주를 향해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손주다. 제발 벌 적게 받게 해달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민들 목격담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소리 그때 다 들렸지. 아저씨는 죽는다고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들면서 나와갖고 그때 40년을 생각했다고 막 하면서 수석부적으로 그랬다고 하고 그래갖고 이 살다 막 다 치더군요. 아유 마음속으로 저까지 그 집은 다 좋았어. 술취를 하자 누가 신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애 취하면서 갔었어. 저는 이 할머니의 좀 뭐 묻지마 손주 사랑인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가정폭력이 있었다. 맞습니다. 지금 손주하고 이 조부모가 한 건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따로는 살았다고 합니다. 이날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전에도 뭔가 평소에 싸우는 소리, 특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뭐 때리거나 하는 그런 소리가 많아서 가정불화가 이미 소문이 많이 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할 때는 경찰도 오기도 했었고요. 몇 번을 수시로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이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황 씨가 아마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때리는 소리가 났고 할아버지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범행 이후에 황 씨가 나오면서 40년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렸다. 또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렸다. 그 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예. 예, 지금 뭐 주민들의 목격담에 이제 의해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황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서 범행을 했다. 그런데 그 범행하는 그 과정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황 씨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되기 바로 그 전에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황 씨에 대해서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약간 놀라웠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이제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고 사건 당일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어떤 분노, 불만이 순간적으로 폭발을 한 것인데 할머니가 황 씨에 대해서 순하고 착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지만 그 내면에 이런 그 원인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손주도 패고 할머니도 패고 그 짓을 40년 동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게 9차례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 신고들은 대부분 아내인 할머니와 관련되었고 손자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가 나온 거고 사실 그 바람에 임시조치,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렸어서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시 접근금지 조치가 있고 나서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폭행 신고가 접수가 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접근금지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연이 참 안타까운 게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분리를 하면 자기 생이 안 됐다, 생활이 안 됐던 겁니다. 아까 법정에도 휠체어를 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다시 살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서 할아버지는 또 폭력을 행사해서 어쨌든 경찰에도 그 이유 때문에 강제 분리를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결국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존속살인의 가해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상하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접근금지 명령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임시 조치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강력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반의사불벌 조항을 갖다 폐지를 하고 공권력이 좀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폭력의 장기적인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결국 자기를 때리는 이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유발 또는 촉진이라고 하는 그런 점도 상당히 있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한번 전해드린 것처럼 할머니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손주다. 자, 이 재판부가 이런 점을 좀 참작을 할까요, 박 변호사님? 이 존속살인죄가 사실은 형이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지만 동기를 매우 많이 보는 범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됐고 특히 피해자인 할머니 또 한편의 피해자거든요. 예. 그 호소가 있기 때문에 중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그 살해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좀 우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8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벌인 기막힌 일을 알아봅니다. 진짜 저것만 봐도 기막힌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5일 오후 4시 전북 김제시에서 일어난 한 시골 마을에서 이게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80대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제보자 아버지는 정말 크게 다쳤는데요. 무려 전치 32주 진단을 받았고요.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척추와 골반도 골절이 됐습니다. 이 사고 후 수술도 받았지만
있지만 치료가 다 끝나도 하반신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지금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의식은 있지만 계속 진통제를 맞고 있어서 대부분 잠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환자실 면회도 안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가족이 지금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80대 어르신이 전치 32주라면 이게 보통 자, 대낮이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쩌다 더구나 차도 별로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당시 상황 제보자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그 차가 비틀비틀 오면서 그냥 아버지가 뒤돌아서 있는데 확 쳐버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200m 정도 앞에 가가지고 차가 멈춘 다음에 운전자가 비틀비틀 하면서 아버지 쪽으로 가요. 아버지가 이제 그 처박혀 있으니까 그걸 팔을 막 억지로 이끌고 앉혀요.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척추가 완전히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앉혀놓고 본인은 담배 펴요. 거기서 또 서서 담배 피고 119는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 교수님, 트럭으로 밀어버린 사람, 쓰러진 사람을 갖다 아이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 하면서 막 잡아 끌어요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에서 0.25% 정도 되면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따라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이제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력 판단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고를 내고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한참 지나치고 나서야 차를 세웠습니다. 비틀비틀하네요. 그렇죠. 비틀거리면서 그 현장까지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 CCTV에서 우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가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는 이 80대 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있는데 사실 척추가 부러진 상태에서 팔을 잡아 당겨서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가족들의 주장은 신경이 끊어져 버렸다. 이게 척추뿐만 아니라 갈비뼈, 골반, 이 80대 노인이 골반뼈를 다쳤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행동을 갖다 했는데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낮이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119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해 운전자가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다가 경찰에 체포를 됐다라고 하니까 이 음주 운전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렇게 딱 잡아 끌고 아이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하면서 막 잡아 끄는 거 하나 그 옆에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면서 경찰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할지라도 어르신인 거를 모를 정도는 아닐 텐데 저 정도면 지금 담뱃불 붙이는 거 봐요. 예, 별도의 범죄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잖아요. 그 차도 자기 차가 아니었어요. 예? 다른 사람 차를 저렇게 운전하던 거고 물론 이제 그 차 주인과 친구 사이고 가끔 저런 식으로 차를 쓰긴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길 가다가 차에 키가 꽂혀 있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라고 합니다. 뭐 따로 허락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또 트럭 주인 얘기는 그래요. 내가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가끔 쓰긴 했다라는 거고 술 마신 사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술을 저렇게 나부터 혼자 그렇게 마셨다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들도 혹시 술 마신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음주운전 허락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고를 내놓고 구속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끼리 말을 맞춰서 뭐 피해가 더 큰 피해가 있다라고 해도 그걸 감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뜬금없이 정신병원 제보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첫날에는 술을 깨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서를 받지 않고 다음 날에는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조서를 미뤘고요. 급기야는 사고 10일 뒤에는 알코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경찰도 저희한테 이 사람이 지금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 기다려라 이렇게만 나오니까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저기는 편하게 밥 먹고 저렇게 병원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박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좀 난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고 당일날 사실 사고 당일날 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뭐 술이 안 깼다고 하면 예. 다음 날 당연히 조사를 하죠. 근데 다음 날에는 감기에 걸려서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열흘 후에 알고 보니까 정신병을 위반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쎄요.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금 조사가 미뤄지는 상황이고 경찰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 맞고 형사를 보내서 거기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도록 그냥 10일간 방치하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의 조사라든지 CCTV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CCTV가 지워졌거나 증거가 없어졌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끌고 나와야죠, 정신병원에서. 양 변호사님. 글쎄요, 뭐 정신병원에서 끌고 나오는 것 자체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방법이 약간 좀 저도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이거는 위험운전치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모습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보자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렇게 만들었다는 걸 가중처벌하면 가중처벌할 것이고 또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내력도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혹시라도 반성하지 않거나 자기 핑계를 만들기 위한 걸 보이면요. 가중처벌 요소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이런 인간들이 꼭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를 안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뭐 기초생활수급자의 뭐 또 빈털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 운전자가 몰았던 차도 지금 다른 사람 거 아닙니까? 예. 그 차주가 며칠 전에 이제 책임보험 2천만 원 한도 접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미 수술비가 1,8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보험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고. 이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 운전자는 물론 이 음주운전을 갖다 방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차주가 정말로 음주 그 운전 사실을 갖다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회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저 사람은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적처럼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가는 형제. 2년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형제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아이는 집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지옥의 25시간입니다. 자, 2022년도에 인천 아동학대 살인사건 고 이시우 군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확히 4년 전에 정말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발단은 2016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가해자 이 씨가 그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 여성에게 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연년생 형제가 있었는데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 씨가 아이들을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폭행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뭐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막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거나 멍이 들 정도로 목이나 얼굴 같은 데 폭행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8년에 집행유예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동시에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결국 이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는데 2년 6개월가량을 보육원에서 지냈고 2019년에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이 남성이 다시 이 아이들을 집으로 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니 그 집으로 왜 들어가요? 다시. 이 이제 피해 아동들이 보육원에 있던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이 그 친모가 가해자 이 씨하고 사이에서 셋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결혼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부 이 씨가 그 이후에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 첫째 아들이 너 내 말 잘 안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때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니 아이를 무슨 때리기를 결심을 합니까? 그래서 당시에 5살 먹었던 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언어 발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폭행하기로 하고요. 목금 1m짜리 목금을 이용해서 이 아이의 엉덩이라든가 전신을 100회 이상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코피가 날 때까지 목을 졸랐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그런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이 때린 20대 중반의 이 씨 같은 경우는 덩치가요. 키가 172에 몸무게 90kg였고 그리고 이 피해 아동은 키 110cm에 17kg, 18kg 정도 되는 정말 아주 어린 그런 아이인데 이게 내용을 참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정말 좀 이렇게 꺼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새끼를 팬 인간하고 왜 결혼을 하며 그 사이에서 왜 또 애를 낳아가지고 보육원에서 잘 있던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냐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네, 이 씨가 이 5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들어가지고 방바닥이나 화장실에 던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폭행이 하루에도 수차례 있었고 심지어는 길게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때리지 않을 때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가뒀는데 아이가 사흘 내내 화장실에 갇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가 화장실에서 빠져나올까 봐 문을 막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 이 씨는 아이를 마구 폭행하고 나서 케이블선을 이용을 해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놨습니다. 당시 친모에 따르면 아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했고요. 극심한 폭행을 당한 5살 아이는 25시간 동안 몸이 묶여서 방치돼 있다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케이블에 손발이 묶인 채 25시간 동안 하루 넘게 화장실에 감금돼 있었. 친모란 사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친모도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방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고선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씨가 이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결국은 부검을 해보니까 두개골 골절도 좀 있었는데 직접적 사인은 치명적인 복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었기에 확인이 됐고요. 나중에 사망한 걸 아니까 계부가 119에 신고를 했고 알려졌고 친모가 임시 보호시설 지내다가 살인 방조혐의, 방조 비슷하죠. 보호하지 않았죠. 긴급 체포됐는데 친모가 남편이 자기를 폭행했다. 또 다른 아이들 죽인다고 협박해서 무서웠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집안에는 친모와 계부, 친엄마와 양아버지란 말도 하기 싫지만 아무튼 저 인간이 같이 다 있었지만 5살짜리 아이는 혼자 외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저 이모 씨라는 자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뭐 당연하죠. 취재진 앞에 섰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아들은 보육원에서 왜 데려오신 거고? 다른 아이들은 안 때리셨나요? 유독 왜 첫째 아이한테만 폭행하셨나요? 왜 아들한테 할 말 없으시나요? 숨진 아이에게? 제가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시신을 봤는데 마치 정말 그 탈모 마냥 두피 일부의 머리카락이 정말 뭉텅이로 이렇게 빠져 있더랍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탈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누가 인위적으로 그걸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보육기관에서도 또 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집행유예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접근금지 명령도 같이 내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에도 알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친모와 같이 보육원을 찾아왔었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왜 나중에 집에 데려갔으면 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찾아갔을 때도 보육원에서 지금 접근금지 명령 받았으니까 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 들어오면 뭐 말리면 폭언하고 욕설하고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히 또 처벌을 받지는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냥 아이를 데려갔을 때 다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잖아요. 근데 돌려보는 기관에서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변변하게 뭐 회의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피해 아동을 그냥 개복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이 되면 한 번씩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한 번만 들여다봤어도 아이 상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정방문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입니다. 자, 2018년 이 사건, 2022년 이시우군 사건 때는 그때 막 그 계모라는 사람이 독방에 가둬놓고 성경 막 필사를 시키는 그 CCTV 영상이 다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동학대의 어떤 그런 정말 추악함이 다 드러났었는데 이 사건은 정말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할 게 없는데도 CCTV 영상이 일반에 공개는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계부 이 씨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훈육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숨을 안 쉬어서 119에 신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에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차마 눈을 뜨고 못 보는 끔찍한 범행들이 모두 확인이 됐고요. 이 CCTV 영상이 법정에서 틀어졌는데 단순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던 이 씨 이 영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했다면서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렸고 이 씨는 원심보다도 더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친모 역시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 친모는 일단 석방이 됐겠네요. 자유의 몸이겠네요. 자, 교수님. 저런 놈들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다. 예, 예? 저 뭐 얼굴 공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언젠가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심풀이에서 저렇게 아이를 갖다 죽게 만듭니까? 통상 보면 이런 그 인간들이 통상 어디서 훈육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의미는 정확히 모르고 저런 상황이 되면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라든가 도덕 이런 것을 가르쳐서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 기능과 용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뜻도 모르면서 훈육을 해서 자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대하고 난 뒤에 자기는 훈육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우리 진짜로 있어야 되는 그런 훈육 기능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예, 오늘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들만 연달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길이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이직이 필요한 거 아니고? 커리어는 다양해야지. AI 매칭 완료. 난 알바계 1위라고. 1위는 너만 아냐? 세상 모든 커리어는 하나로 통한다. 어차피 우리 하나잖아. 잡코리아 알바몬.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것이 많으니까. 올겨울 건강도 든든하게 지키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